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기 우선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고요. 오늘은 또 여기 오신 김효선 선생님이십니다. 매번 소개해야 되나요? 네. 예.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네. 네. 오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는 그 설이 껴서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이 설 연휴랑 설 연휴. 겹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로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자 7장 예. 독립국가 중립국의 차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네. 그 외에 독립국과 연방, 속국, 식민지 여러 가지 앞에서 이제 그 국가 유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더 지금 이제 다른 걸 떼어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독립국과 중립국의 차이라고 한 챕터를 할애해서 네네. 이렇게 썼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 당시에 어떻게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보면 박학다식한 게 아니고 제가 느끼면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실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그 자기가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내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내 것화 됐을 때는 글도 쉽게 쓸 수 있구나.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글이 글 쓰는 자체가 이게 아니라 쓰여진 글이 쉽게 상대방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게 쉬운 글.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쓰는 재주.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그게 사실. 네, 어떤 A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내가 완전히 내 것화 했을 때는 그 A라는 내용을 풀어낼 때 굉장히 쉽게 풀어내면서 그것이 상대방이 볼 때도 참 쉽게 모르는 사람이 접할 때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면 쓰는 나도 힘들고 써놨어도 또 보는 사람도 이게 뭔 소리야.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이 박사가 쓰신 글들 뭐 논설이나 책 같은 걸 보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참 평이한 그 글이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무겁대든가 아니면은 좀 새롭대든가 새롭다고 이런 그 내용 자체는 그 시대에는 새로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글 자체는 참 쉬운. 그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심오한 내용인데 그건 아주 평이하게 쉬운 단어를 가지고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계몽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독립국과 중립국의 차이라는 한 챕터를 쓰셨는데 이거는 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 당시에 이것을 써야만 했던 배경이 있어요. 실제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독립정신 자체가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감옥 안에 썼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 발발하기 전에 이미 이제 고종이 러일 전쟁이 발발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숫자를 잘 모르고 괜찮습니다. 1904년 1월 21일 날 고종이 이제 그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러시아 우리나라와 싸우지 말아라. 우린 중립이다. 이 선언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쭉 보니까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서 그 중립 이야기가 나온 게 1885년에 최초로 독일의 이제 비들이라는 그 독일 부영사,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부영사가 이렇게 자꾸 이제 막 그때 당시 이제 청일전쟁 끝나고 나고 뭐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 자꾸 부침을 적지 말고 차라리 중립을 선언해서 중립국가로 남아있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조정에.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에 조병식이가 진짜 이제 일본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중립을 선언할 테니 일본이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달라. 인정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른 열강들도 좀 설득해달라.
뭐 일본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저런 이제 거절하죠. 야 중립국이 되려면 니네 그 지금 조선의 상황 갖고는 어림도 없다. 왜냐면 스스로 뭐 내가 지켜야 될 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 그런데 니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문호 개방도 안 돼 있고 세국 정치를 쓰고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01년에 또 박재순이가 일본 가서 또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03년에 현영문이라는 사람이 또 가서 그러니까 계속 중립국을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자꾸 이렇게 조선에 그 눈독을 들이니 우리가 중립을 선언해서 중립국이 되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지 않겠나, 우리끼리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 중립은 우리가 선언만 하고 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대고 마지막으로 고종이 또 이제 국외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 중립국과 독립국에 대한 차이라는 그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걸 쓴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그게 중립국이 어떤 의미가 있고 독립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정확한 용어를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독립국을 요구할 건지 중립국을 요구할 건지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라. 그냥 안 한다고 나오시.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얘기를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독립국이 돼야 된다. 네네. 왜 우리가 멀쩡하게 내 나라 가지고 국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립을 의지하냐. 중립국이 되느냐. 중립이 되면 중립국을 선언하면은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경쟁도 못하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찌됐든 우리는 독립국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국, 연방국, 속국, 식민지라는 4가지 국가 유형 외에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이 있다. 영세 중립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를 얻어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다시 말하면 중립국은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적대시하거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 중립국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고 이웃 나라들 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와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존하고자 한다. 중립국은 이웃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 그중 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하게 될 때에는 영세 중립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힘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고종부터 조정에서는 중립 선언만 하고 주변 나라에서 그래 니네 중립해 이렇게 선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중립국은 내가 스스로 여기 있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스위스 같은 나라 중립국이잖아요. 또 뭐 그 바티칸 같은 데도 뭐 하나의 나라. 그렇죠. 로마 근데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그 스위스 용병들이 세계 최고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바티칸도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잖아요. 그만큼 스위스는 자기네가 중립국이면서 그 중립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용맹한 군대가 있잖아요. 세계 용병을 보낼 만큼 바티칸이 또 데려다 쓸 만큼 그러니까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말로만 중립 선언해서 그 중립국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조선은 안 돼. 중립선언 한다고 하니까 안 돼. 니네는 지금 뭐 갖고 중립을 할 건데 이렇게. 이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중립이라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방을 지키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더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뛰어난 문명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 왜 중립선언에서 겨루지도 못하고 사실 이거 뭐냐면 이 경쟁 속에서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너무 사람을 뭐 또 국가 간에도 이게 너무 메마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아니 왜 우리가 국민들이 머리도 좋고 우리 좋은 한국 있고 또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우리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겨뤄서 경쟁을 해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왜 중립선언을 해서 자유롭게 경쟁도 못하고 이러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 같아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립국은 속국이나 식민지보다는 훨씬 나아서 자주 독립을 보존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 어찌 당당한 내 나라를 가지고 중립국이 되어 다른 나라의 제약을 받겠는가? 5, 6년 전 우리나라의 어떤 대신, 즉 장관이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 생각으로 비밀리에 교섭하다가 왔다고 한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정세가 위태로운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네. 뭐 요거 이제 제가 여기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설명한 것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좀 구해보려고 하는 충정으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진정으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염려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힘을 다해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독립국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한 자세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거냐. 이때 이미 그 청일전쟁 이후에 그 청나라가 우리는 조선은 자기네 속국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제 독립국이라 했어요. 말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독립을 우리가 선언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응? 그러한 자세는 우리나라가 독립국 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거냐. 만에 하나 독립을 이룬 후에라도 우리 모두의 행동을 이끄는 불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세 중립국이 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자주 독립국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불변의 원칙 이런 말씀을 쓰는 게 제가 참 용어를 잘 선택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가집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서서 나라를 바로잡는다면 어느 나라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온전한 독립국이다. 그런데 백성들을 일깨워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보다는 그들의 권력을 부지하기 위해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의 독립을 훼손하고 완전한 독립국보다 못한 중립국으로 나라의 지위를 낮추려 하니 분노와 가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독립국으로 남아야 된다. 독립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중립국이 되느냐. 그 분노와 가정스러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하게.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스스로 체화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정스럽고 분노를 한다. 이 말씀이죠. 어찌 한두 사람이 나라의 주권을 버릴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어서 깨어나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세 중립국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중립국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중립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립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도 말고 독립국가를 영원히 보존할 결의를 더욱 굳게 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어찌 한두 사람의 나라의 주권을 버릴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는 이제 전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으니까 왕이 마음 먹기 따라서는 뭐 지금들 그 고종 황제는 뭐 또 자주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따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을 넘겨준 건 고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제국가였고 왕만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결정을 못하고 결정을 해놓고 최종적인 그 요식행위는 대신들한테 떼내기는 좀 비겁한.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제국가였기 때문에 주권을 버릴 생각을 이제 왕이 저기 하는데
그것을 이제 탈피하자는 얘기죠. 네. 이제 우리는 근대국가로 나가자. 이 입헌제, 민주국가, 입헌. 입헌 이제 맞아. 이 양반이 그 운동하다가 이제 감옥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헌 좀 온건하게 입헌군주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근본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미국식 민주공화제, 예, 미국식 민주공화제.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많은 제도들, 정치 제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오리지널 이 박사 글에 있는 얘기는 선미한 제도는 미국식 그 민주공화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까지 막 나타났던 모든 정치 제도들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제도다. 가장 그렇죠. 인간에게 맞습니다. 이로운 제도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그 좀 뭐라 그럴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예, 자유가 그렇죠. 있고. 자유가 있고, 네, 그런 것들 그 중에 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죠.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전제국가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입헌군주제 했다가도 저기 왕의 지금. 권리를 줄인다고 말이야. 네. 이렇게 됐는데 역적이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게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나라의 주권을 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저걸 타파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행간력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 백성들이야, 일어나라. 이제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거야. 백성들, 민초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주권을 니네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줄에. 참 지금,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다른 방송을 모르겠으면 김효선 선생님의 독립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좀 미숙하지 않았나요? 아니, 원래 뭐 처음은 미비하고 끝은 창대하다 그런 말도 네. 있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저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전제국가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왜 이렇게 만들고자 했고, 또 왜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이 김효선 선생님의 독립정신을 듣다 보면 다들 쉽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방송은 시간 내서 봐주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번 주에 할 챕터를 미리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뒷배경도 좀 이렇게 또 서치도 해서 조사도 해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공부가 돼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김혜수 선생님이 이 책을 풀었었어.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신. 아니, 완벽하게 아는 거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네. 그때 내가 개인이 감동을 해서 네. 한 거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행간도 다시 읽어보고 또 그 배경도 더 깊이 있게. 왜냐면 이거를 이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니까는 그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썼구나. 그 백성들을 계몽해야지. 근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주옥 같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예. 없구나.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에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똑같은 책도 10대, 20대, 30대 읽으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유란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글을 썼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더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선구자입니다. 제가 많이 공부가 돼요. 또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 자료도 사실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도 자기 신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그 당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풀어 쓰고 또 용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현하신다는 게, 저는 사실 이 책 읽을 때마다 많이 놀랐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올 때 미리 차트 한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훨씬 좀. 알겠습니다. 네. 또 한번 가볼까요? 네. 보호국이라 하면 내치와 외교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한 나라 또는 몇 나라가 협의하여 그 나라의 내치와 외교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아서 국권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나라는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속국 또는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시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받으며 오로지 목숨만 부지한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보국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네. 못 견디겠는 거야 이런 게. 왜 사주욕심 멀쩡한 게 그 독립정신의 뒷부분에 가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체에 비유해서 네. 뭐 팔다리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주욕심이 멀쩡하면은 멀쩡한데 왜 우리는 남들처럼 못하느냐. 딱 그거죠 지금. 우리도 백성이 깨어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제도를 바꾸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번 겨뤄볼 만하다. 겨뤄봐서 우리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계몽, 그 당시 이 박사님이죠. 이 박사님의 계몽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결국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네. 36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선구자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 아닌 그렇죠. 정상화의 비정상화를 네. 지금 환호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선구자가 이건 틀렸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계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항상 말을 쉽게 하잖아요. 역사에서 배운다. 과거에서 배워야 된다. 과거에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뭐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이게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보면 지금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좀 뭐 그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지겠지만 사건이 발생하는 그 동기라든가 뭐 발발에 그게 크게 발발되는 거라든가 뭐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든가 이런 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봤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미련한 나라들은. 특히 뭐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참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볼 것같아요. 시간 지금은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는 건 사실인데 임기가 끝나고 세월이 지나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느끼는. 왜냐하면은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또 그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위협을 받고 억압 속에 있고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그렇게 공포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편적 그 인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제 뭐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는 열심히 하면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은 사실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는 사상이 또 무너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내일 김재경 씨가 들어와요. 지금 뭐 박사님 말도 다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보편적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적은 우리 동포들을 강제 억압하고 있는 불법 부자단체 북계예요. 그렇죠. 지금 북계에 수장인 동생이 온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앞에 호국 선생이라든지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거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박사 같은 분들이 정말 좀 나오셔가지고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좀 너네가 목숨만 부지하지 말고. 예, 사실 여기 이제 그 뒷부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부끄럽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왜 부끄러운지? 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다행으로 아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슬프고 기막힌 처지를 어찌 계속 참을 것이며 원통하고 눈물이 쏟아져 어찌 견디겠는가. 차라리 고향을 떠나 걸식하며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번영시켜 너그러운 주인이 되어 외국 손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며 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와, 완전 평창 올림픽 외국을 네.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뭐 선결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도 못 내걸고 애국가도 맞습니다. 없고 이거는 왜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당당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뭐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는 옛날에 솔제니친이요. 그 이제 소련에서 석방돼가지고 서방에 나와서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서 연설을 했어요. 제일 처음 한 얘기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선의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저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계속 무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25년 동안 네네. 북한이 우리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딱 그거예요. 예, 미국은 선의로 북한한테 뭐 기름도 주고 이렇게 양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니네 국민들도 좀 자유롭게 자유도 주고.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고 물건 받을 거 챙기고 그리고 나 뒤에 가서는 여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과 예, 대화에서 양보나 타협은 하면 안 된다고 솔제니친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 북한은 그 소련보다 더 양아치죠, 양아치입니다. 저는 솔직히 네. 양아치 중 양아치가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한 나라로서 뭐 그쪽 저는 북한은 한 번도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 군사단체, 예, 북계라고 저는 항상 예,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죠. 동토의 땅에서 지금 또 억압받고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이거는 이미 억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스란히 일제로 가면 똑같습니다. 아, 훨씬 낫죠. 일제가 낫죠. 일제가 왜냐면 그때 네. 자유로웠잖아요. 자유로웠죠. 거기 전에 자유로웠었고 네. 내가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었고 네. 맞아요. 뭐 원하면 공부도 할 수 네.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일제는 지금 친일파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금 친북파, 친중파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건 사실 이율배반적 행동 같아요. 지금. 아니 나는 지금 보면은 지금 대북 제재 중이지 않습니까? 유엔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EU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오이사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오이사 조치에 따르면은 만경봉호도 우리나라 영해로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허락합니까? 비행기도 그렇고 그리고 왜 비행기가 마식령을 왜 갔다 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왜 다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쟤는 너무 자존심 상해.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누굽니까? 그 최 누구 뭐 풀어져있다고. 안 된다고 미국에서도 그 사람은 제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풀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니네 나라에 그 제재 대상 아닌 사람 보내라. 그렇죠. 이거 말 못합니까? 맞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아주 그냥 형편없이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국 손님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며 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잔치 벌려놓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지금 돈 써가면서 우리도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이름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봉화는 어떻게 됐어요? 난 하는지 뭐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봉화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4년 동안 올림픽만 보고 온 선수들도 이미 마음을 다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 아이스키도 있고 스키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권은 죽여버리고 우리 동포들을 강제 음령하고 있는 그 북계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전 세계가 제재하고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풀어달라, 배로 데리고 온다, 비행기 들어온다. 사실 혈맹국들이 우리한테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배신감 느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죠. 네. 한 번 물꼬가 터지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해공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열어준 겁니다. 예.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혈맹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같은 동맹이라고 안 볼 거 아닙니까? 적성국이 돼버리는 예. 거죠. 어떻게 사사건건 우리의 동맹들과는 엇박자를 놓으면서 맞습니다. 북한의 비유만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합니까? 미사일을 안 하죠. 포기하겠죠. 절대 안 절대 가요. 못하죠. 왜?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이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는데. 우리는 계속 핵을 포기하라고 미사일 포기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포기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똑같은 있는데 우리만 좋아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게 진짜 자존심 정말 예, 정말 없습니다. 자존심이 정말. 없어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 예. 맞습니까? 왜 김정은이한테 절절맵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 이승훈 박사께서 그 선견 지명하신 것 같아요. 이 평창 올림픽 놔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께서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동선 겹치게 하지 마라. 네. 그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지금 태극기 집회도 하시고 계신 분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 태극기 집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펜스 부통령 모시고 한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를. 그 다음에 윈베어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던 지선호씨입니까? 그분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모셔서 우리가 그런 결기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저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에 그러니까 챕터 8장인데요. 제목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국민이 깨어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게 우리 지금 맞습니다. 고충이죠.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국민이 많지 않더라도 하여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